무슨 다른 영역으로 갔다라는 관념의 영역이. 예, 관념의 영역이니까 정신의 영역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 아시모프라는 작가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근데 결국 여기서 컴퓨터는 이퀄 신 이렇게 봐야 돼요? 그쵸. 그거는 이제 SF적 상상력에서 그러니까 나온 상상을 예, 나온 한다면. 결론인데 인터스텔라를 보면 그 네. 웜홀을 만들어준 게 누구야?라고 하는 이제 다 거의 보셨죠? 인터스텔라는 예, 예. 그게 있잖아. 그 웜홀을 만든 게 미래 인간이냐, 음. 우리의 그 머나먼 후손이냐, 아니면 외계인이냐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그죠 영화에서는 예. 그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이 그 빛이 있으라라고 했던 존재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설의 배경을 보면 수만 년이 흘러갔고 인간이 이제 우주 곳곳에다가 식민지를 막 개발하고 건설하고 이제 막 그런 부분도 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시간이 이제 엄청나게 흐른 거죠. 네.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재밌어요. 저는 그런 종류 좋아하고 하는데 그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 그러니까 그 아시모프는 되게 옛날 사람인데 그때도 이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걸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기계학습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컴퓨터가 성능이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성능까지 다 도달하는데 이제 와서 이제 도달이 됐으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얘는 재밌어요. 그래서 인간처럼 학습시킨다.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어떤 이제 보상에 대해서 우리 잘 하는 그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분류하고 군집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이 좀 어렵죠. 그치? 그쵸? 그 컴퓨터의 행동에 대해서 컴퓨터가 어떤 판단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어떤 상황과 판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분류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종합하는 작업들을 컴퓨터가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이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머릿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과정을. 그렇잖아요. 우리 뇌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그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준 거고요. 어떻게 생각해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해라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걸 실제 진행하는 건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가 실제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는 사람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의 양이 이미 인간이 자각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런 로직을 쌓았을 거야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컴퓨터는 보고만 하는 거죠. 그 알파고 때처럼 승률이 70%다, 60%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빅데이터의 기술과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하둡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둡은 도대체 뭔가요? 저도 하둡은 뭔가요? 안 써봐서 참.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면 이게 네. 되게 관념적이야. 네.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막 들어. 이런 숨이 막히죠. 그렇죠. 네.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했을 때 하둡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한다. 그 다음에 맵 리듀스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비유적으로 간단하게만 네. 좀 알려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하둡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들이 보통 우리 어떤 그 기업에서 쓰는 컴퓨터다라고 하면은 어떤 서버룸 같은 데 들어가면 되게 살벌하게 생긴 서버룸. 뭐 그런 거는 그걸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슈퍼컴퓨터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방에 뭐 굉장히 큰 컴퓨터가 그냥 딱 있어갖고 네. 얘네들이 엄청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둡에서 나오는 이 컴퓨터들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PC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PC들을 여러 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이 여러 대의 컴퓨터가 마치 하나의 굉장히 성능 좋은 컴퓨터처럼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옛날에 우리 세티 프로그램 막 했었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를 연결해서 네. 병렬 처리해서 빠르게 뭔가 외계인을 찾겠다. 뭐 이런 건가요? 비슷하게 생각하면? 그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컴퓨터를 여러 대 쓰면서 얘네들이 이제 저장 공간도 다 나눠서 쓰고 계산도 다 나눠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유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집에서 제일 많이 찾는 물건 중에 하나가 리모컨이에요. 그렇죠?
리모컨을 항상 우리는 잃어버려요. 그렇죠. 우리 리모컨 쓰려고 하면 안 보이잖아요. 뭐 어디 잘 안 보이지. 안 보이죠. 특히 이제 에어컨 리모컨 어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열쇠 외출하려고 해서 이제 열쇠 챙기려고 하면 열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열쇠 찾느라고 막 늦게 나가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자주 쓰는데 못 찾는 물건도 있고 어쩌다가 한번 찾는데 뭐 못 쓰는 물건도 있고 이런 것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리모컨을 다시 예시로 들면 우리가 리모컨을 항상 잃어버린다라는 걸 가정하면 돼요. 일단 우리는 리모컨을 잃어버릴 거다. 지금은 내 옆에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나는 리모컨을 찾지 못할 거야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모컨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방마다 두면 돼요. 그쵸? 무슨 그러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방마다 리모컨을 다 두면 돼요. 근데 뭐 어느 방에 있고 어느 방에 없을 수도 있는데 다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이 이 방에 없으면 저 방 가면 딱 눈에 띄는 데 있다라고 하면 그 방에 있는 리모컨 갖고 쓰면 되잖아요. 그게 하둡인가요? 기본적으로 비슷한- 얘기하면 하둡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둡에서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빅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데이터는 무조건 손실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여러 곳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같은 데이터를 여러 곳에 동시에 저장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분산 저장. 네,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저장할 때 규칙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인데 굳이 뭐 규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다가 저장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어느 방에 가도 리모컨은 무슨 어느 서랍에 있을 거다라고 약속은 하는 거죠. 그치. 이 서랍을 그걸 열면 또 까먹으면 난감하잖아. 네, 그거는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서랍을 열면 리모컨이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에 딱 문을 딱 보면 문에 포스트잇에 써 있는 거예요. 리모컨은 뭐 두 번째 서랍에 있다라고. 다 이제 포스트잇을 붙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사람 굉장히 심각한 사람인데. 네? 아니, 되게 저기 이 다른 거지만 야, 이걸- 이과적 마인드네. 그러니까 리모컨을 보관하면서 포스트잇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딱 문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네. 방마다. 네. 근데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사람이 덜렁거리니까 어느 방에는 뭐 리모컨 놓고 붙일 수도 있고 어느 방은 리모컨 아예 안 놨으니까 안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잃어버린다라고 항상 가정을 하고 여러 곳에 보관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 그렇게 두면 네,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대응은 되는데 네, 같은 데이터를 굉장히 여러 곳에 똑같은 데이터를 계속 저장해 놓는다는 건 좀 비능률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나한테 중요한 거는 리모컨을 빨리 찾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둡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빨리 찾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손실 없이 빨리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리모컨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정말 보고 싶은 복면가왕이 3초 후에 시작을 하는데 이게 리모컨 찾다 헤매다가 TV를 못 켜가지고 아씨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1라운드에 나오는데 못 봤어요. 이게 손실 훨씬 크잖아요. 그것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데이터가 무한히 늘어나는 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계속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장점이 뭐냐면 계속 붙여? 여러 개의 컴퓨터 하나인 것처럼 쓴다고 했잖아요. 어.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컴퓨터 바로 사가지고 용산 가서 아니면 저기 이마트 가서 컴퓨터 하나 사가지고 바로 랜선에 붙이면은 그냥 하드웨어 컴퓨터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장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뭐 이런 저장 공간 추가하거나 이러려면 네.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뭐 하드를 더 넣는다든가, 뭘 네. 더 끼운다든가, 이렇게 하잖아. 저장 공간을 늘릴 때.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컴퓨터 하나를 더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드를 더 붙여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컴퓨터에 하드를 더 넣을 데가 없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더 이상 이제 컴퓨터를 못 늘리는 수준이 딱 됐을 때 그때 하드 같은 경우는 PC를 사갖고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계속 병렬로 붙이면은 계속 저장 공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그걸 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또 다시 방의 예시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방을 하나 늘린다라고 하면은 집을 개조를 해야 되는 거야. 막 벽을 뚫고 막 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그냥 컨테이너를 그냥 사가지고 그냥 옆으로 바바바박 붙이면 되는 거예요. 조립식 집인데 네. 방 하나씩 그냥 그 네. 조립해서 붙인다. 예, 방이 좁아. 그러면은 컨테이너 사가지고 붙이면 돼요. 방만 하나 사서 예. 컨테이너 방 하나씩 붙이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영화 보면 영상으로 시각화된 게 있잖아. 어디 공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확 무슨 뭐가 펼쳐지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보자. 예, 무한한 공간에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 그런 게 막 시각화가 되네. 같은 방 형태가 예, 계속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어나는. 축적되고 네. 축적되고 해서 늘어나는 듯한 네. 그런 인상이 딱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거 같아.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거예요. 어. 실제로는 좀 더 어.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비유를 얘기해서. 들자면, 예, 비유를 들자면 좀 느슨하다. 이게 확장하기가 쉽고 그 구조가 좀 느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할 때 그렇게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리모컨을 찾는 거, 리모컨을 찾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뭐 맵 리듀스 얘기를 했는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리모컨이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방마다 포스트잇이 있어가지고 그 포스트잇 보고 바로바로 찾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맵 네. 리듀스. 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네. 네. 지도 같은 거. 네, 그래서 내가 뭐 리모컨 아까 또 리모컨이 계속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 리모컨 10대를 모아야 뭐 TV가 켜진다라고 했을 때 방마다 리모컨을 다 찾아가지고 합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은 그냥 막 늘리면 되고 뭐 그 보관할 때 애초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거대한 원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리모컨을 찾으려면 이 방에 있는 서랍을 다 열어가지고 리모컨을 찾아야 되고 리모컨이 보통 하나밖에 없는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아까 얘기했던 하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마다 리모컨이 얻는 방이 있고 얻는 방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또 이게 좀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방마다 알바가 다 있는 거예요. 아, 알바까지. 예, 그러니까 방마다 그거 찾아주는 알바가 있어갖고 리모컨 하면은 그 알바들이 다 방에서 리모컨 찾아갖고 리모컨 있는 사람 바로 이제 보고 하는 거예요. 리모컨 뛰어오는 거고 예전에는 원룸에서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팔이 한 800개가 있는 거예요. 문어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갖고 이 사람이 800개의 팔을 가지고 서랍을 다 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하둡의 핵심은 아무래도 속도인가요? 그럼? 그죠?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네. 빨리 원하는 파일을 데이터를 찾는 것이 가장 네. 큰 목적. 예, 그래서 예전에는 중앙에 있는 어떤 컴퓨터, 그러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컴퓨터들은 보관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장만 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쓰고 있는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가 찾아주기도 다 해주는 거예요. 찾아서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센터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주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 정도만 이해를 해도 네. 야 똑똑하네라고 할 수 있겠죠. 머릿속에 딱 잡히네요. 예,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의미가 되는 건지. 예전에는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 아주 성능 좋은 중앙 컴퓨터가 다 처리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런 개별 컴퓨터들이 그런 일까지 해주면서 근데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하둡 같은 시스템을 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컴퓨터 한 달씩들은 또 갖고 있잖아요. 네. 노트북 해서. 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집단지성으로 네, 다 뭐 인터넷으로도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 컴퓨터들을 하나의 하둡 시스템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있죠. 비슷한 아이디어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는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데이터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해킹이나 이런 문제가 있겠네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너 하드에 있는 다른 내용 건드리지 않고 그건 이제 방식만 쓰면 되잖아. 착한 사람의 마음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보통 이제 구글이나 그런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은 자체적인 서버팜 같은 데서 이런 거 돌리고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회사들은 미국은 넓잖아요. 사막도 많잖아요. 사막에 이런 거 많이 지어놔요. 사막에 짓는 이유는 사막에 이제 구름이 없잖아요. 항상 해가 쨍쨍하니까 태양열로 이제 이걸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로. 그리고 실제로 돈이 거의 안 들고 전력을 생산할 필요 없이 클린 에너지로 이렇게 돌릴 수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한국은 사막이 없어서.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드까지 이제 봤는데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텍스트 마이닝? 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그 두 가지 묶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죠. 뭐. 예. 그 다음에 비판 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먼저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들에서 이제 정보들을 추출하는 건데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분석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많이 쓰는 방법이 회귀 분석들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귀 분석은 따로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통계 관련해서
좀 이야기. 수학 시간 같아. 아니 그 통계라는 말이. 저희 사회조사 연구 방법론을 예전에 이제 하면서 네. 이 회귀 분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 까먹었어. 개념이 하나도 안 남아났어 지금까지. 그렇지 뭐. 제가 다음에 통계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통계까지 해야 돼? 아니 통계는 수업하는 것 같아. 통계는 어렵고 재미없으니까 그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이버 매트릭스 관련해서 야구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실 텐데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세이버 매트릭스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통계 얘기 좀 할게요. 네. 머리가 지끈지끈하네. 우리 자, 좀 이렇게 예습 좀 해오고. 그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럽시다. 이거는 좀 준비 오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텍스트 네. 마이닝하고 데이터 마이닝인데 그래서 말씀하시죠. 데이터 마이닝이 그렇고요. 음. 텍스트 마이닝이 조금 더 음. 고급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재밌는 건데 음, 얘네들은 이제 언어 관련한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댓글이나 이런 데서 막 재밌는 얘기 쓰잖아요. 트위터나 뭐 이런 데서 아 이게 좋아 이게 싫어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글 같은 경우는 특정한 양식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말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든가 여기엔 좀 호의적이고 여기엔 좀 적대적이다 이런 것들을 보는 기법이에요. 그 어휘를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어휘도 그죠? 판단하고 이제 좀 더 고급 기술로는 뉘앙스 같은 것도 그리고 네, 뉘앙스도. 네, 이모티콘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자연어로 돼 있는 말 글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음, 좀 한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명사랑 형용사를 추출을 해서 보통 명사랑 형용사만 추출을 해도 우리가 의미를 많이 알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어떤 단어들이 서로 연관성 있게 많이 등장한다라든가 어떤 단어들은 좀 거리가 멀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쉬운 편이에요. 단어들이 뚝뚝 떨어져 있고 그렇죠. 활용 같은 것도 음, 한국어만큼 다양하지 않아서 뭐 그걸 할만하고 일본어 같은 경우도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50자 내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수월한 편인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어가 아직 미성숙한 언어라서 이거 무슨 얘기냐 나쁜 말이라는 게 아니라 이 한국어가 근대화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역사 짧잖아요. 한 100년 됐나?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한국어는 계속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00년밖에 안 됐다라는 게 네. 이게 창제된 지는 이제 옛날에 됐잖아요. 600년 됐죠. 네, 그렇게 네. 됐는데 왜 100년밖에 안 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이거는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더 전공이 아니라서 이게 좀 문과 쪽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한국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고 우리가 띄어쓰기라는 것이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음 모음 중에 안 쓰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여기 잘 구별해야 될 게 한국어하고 한글이에요.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게 한글이야 아니면 한국어야? 한국어를 한글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말씀을 네, 해주셔야 이렇게 오해를 말씀드릴게요.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글이 변하면서 음. 한국어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 예전에는 한국어를 한글로 표현할 때 발음 나는 대로 썼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가 어떤 그 토시, 그러니까 조사를 붙인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아니면 용언이나 이런 거에 규칙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발음 나는 대로 쓰지 않잖아요. 네. 한국어를. 예, 예. 그러니까 한글로 쓸 때 현대화가 됐죠. 현대화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발음 나는 대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에서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발음이 좀 복잡한 경우, 발음이 표기하기에 좀 표기와 헷갈리는- 발음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타내는 말을 이제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뭐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쓸 때는 내가 이렇게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해석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한국어가.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은 제한적이에요. 이게 한국어에 적용시키기엔 약간 아직까지는 성숙하지 못하다.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기술을 한국어에 적용하기에는 지금 현재 한국어는 조금 그 적용이 쉽지 않다. 네, 어렵진 않.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하고 하기는 있는데, 음. 타국어에 비해서는 네, 이거 되려면 한국어에도 능통해야 되고 컴퓨터 과학에도 능통해야 되잖아요. 예. 이 두 분야에 능통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죠.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컴퓨터를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이쪽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 특히 한국은
그 둘 사이 거리가 거리가 멀어요. 많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어도 사실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일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네. 그게 어떤 언어학자와 그 컴퓨터 언어에 대한 전공자가 또 다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한국어는 그 한국어의 속성상 그 언어학에 대한 그 뭐랄까 전문성이 네. 좀 더 요구된다는 거죠. 네, 많이 요구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아직 뭐 예산이라든가 인력 투입이 좀 작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어떤 면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가요?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게. 텍스트 마이닝,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 우리는 맞춤법을 지킨 말에 대해 그런 글에 대해서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트위터나 이런 걸 쓸 때 정확하게 맞춤법에 맞춰서 거의 막 오타 없이 쓴 글에 대해서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대부분의 글들은 다 룰을 어느 정도 비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인터넷상에서의 빅데이터화된 텍스트를 네, 그러니까 텍스트들을 빅데이터화하는지 못한다. 뭐 그런 건가요? 모든 걸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범위가 적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예.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저번에 네. 일부 때 네. 얘기했던 게 뭐 선거 때 네, 12년도 때 뭐 박과 문에 대한 네, 그 인터넷 상에서의 뭐 검색도 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지금 텍스트 마이닝의 일환이었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텍스트 마이닝으로 그 분석을 한 데이터화 거죠. 시킨. 네, 그렇죠. 그 예전보다 지금 더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성능도 좋아졌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성은 좀 더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때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거고 자료도 많아졌으니까. 그러네요. 네,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을 거고. 근데 여기서 조금 응용으로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뉘앙스도 판단하고 네, 어떤 그 이를테면은 선거에서 뭐 박과 문 이렇게 네. 붙었을 때 네, 사람들의 선호, 호호가 네. 뭐 박에 더 있냐, 문에 더 있냐 네, 이런 얘기 자체를 이제 빅데이터화해서 어떤 분석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목적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거에 대한 것이 아까 기계학습으로 네, 다시 돌아가면은 이런 게 일종의 뭐 지도학습 이렇게 이제 이를테면은 요런 거는 선호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도학습의 일환으로 뭐 이해할 수 있나요? 그 지도학습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요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 네,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시각화를 하면 이제 네. 예를 들어 뭐 박근혜다라고 하면 박근혜라는 단어 주변에 같이 언급된 단어들이 이렇게 막 구름처럼 막 나와요. 그렇죠. 주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박근혜, 있잖아요. 보수, 안정, 그다음에 이렇게 같이 묶여서 주로 이제 나오는 보수 안정 같은 단어보다는 포수 좋다 안정, 싫다 욕 이런 게 많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군사 독재, 네. 5.16 아니, 뭐 이런 단어가 많지 않아요? 그런 그런다 아니, 너무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양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가 이쪽 안정적이야? 보수 안정하고 박근혜하고 같이 묶여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 저기 문재인 쪽에는 뭔가 이렇게 좌빨 반공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부정적인 어휘를 쓰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휘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러면은 분석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 성향의 같이 사람. 묶어서,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에 있는 이제 네. 근처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봤을 때 이 네. 단어들의 그러면 그 분석은 사람이 직접 한다.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좀 호기심이 가는 게 아까 비지도 학습이라는 게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 알아서 진화해서 AI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네. 지금 기술 네. 수준은 그렇게 안 네. 되지만 텍스트 마이닝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죠. 예. 지금도 그 관련해서 텍스트 마이닝 분석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비지도 학습을 넣어서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결국에 비지도 학습으로 해서 얘네들을 클러스터링을 하면 결국에 그거 판단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자료를 네. 보고 사람이 보고 이런 것들이 뭉쳐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네. 아직까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얘가 뭐 보수의 단어다, 뭐 진보의 단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죠. 그거는 뭐 박군이 하는 걸로. 그리고 제가 하는 걸로 하시죠. 예,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좀 또 정치 얘기하기 그런데 아젠다 설정 이런 게 허술하잖아요. 분류가 잘 안 돼요. 아직까지 그 서구하는 그런 저기 좌우로 나눠지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이념을 대변하는 것까지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죠. 예. 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되게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죠. 이제 20년, 30년 가면 그 예전처럼 계급 투표에 이제 정말 정확한 형태로 이렇게 분화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보다는 점수, 인정 이런 거에 대한 투표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전 정치 성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그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통 많이 이제 분석이 되더라고요. 예, 최근에 보면 네. 이제 87년 좀, 이후에. 예. 그 저는 그래요. 좀 다른 얘기지만 낙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수랑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낙태를 다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